제가 법무관을 할 때 약 한 25년 전입니다. 한국하고 미국이 중요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우리가 돈을 다 내고 개발을 부탁했는데 개발이 안 됐어요. 근데 계약 조항에는 아무런 보상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 규정은 전부 다 미국 국방부에서 나온 규정을 쓰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불리합니다. 극도로 불리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해서 협상단을 꾸렸는데 제가 그때 미국 펜타곤에 가서 협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계약서를 들여봐도 어렵고 우리한테 불평등한 계약을 잘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고민하던 끝에 미국에서 나온 그 운영 규정이 한 600페이지가 되는데 그걸 전부 다 샅샅이 훑어보니까 다행히 조금 텀이 있어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연구를 거듭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관련 카멘탈이라는 주석이라든가 그에 관련되는 서신들이 너무나 방대해서 약 1000페이지가 넘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가진 노하우가 고시 공부의 노하우인데요. 우리 책이 여러 권 있으면 그 한 권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오래 붙여가지고 끼워 넣는 그걸 소위 단권화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책을 단권화를 만드니까 이렇게 두툼하게 한 800페이지 됐습니다. 그걸 들고 가서 미국 펜타곤에 가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의 변호사는 계약 규정에 보상 규정이 없다. 제가 그렇지만 개발에 실패했을 때는 우리한테 통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쪽 변호사가 통지도 할 필요가 없다. 그때 제가 가방에서 주섬주섬 그 책을 끄집어내서 딱 올려놓으면서 여기 425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 통지를 해주게 돼 있고 옛날에 미국이 터키에 팔았을 때 통지를 안 한 것이 과연 책임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미국 국방부에서 그건 해줘야 된다라고 답신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 미국 변호사가 깜짝 놀라면서 너 이걸 다 읽었느냐? 나는 이거 다 외웠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미국 변호사는 자기한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보질 않은 거예요. 저는 남의 거기 때문에 2번, 3번 암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들이대니까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보이질 않고 협상에서 테이블에서 군수국장이 직접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고 동맹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과연 이렇게 스스로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신뢰해서 앞으로 같이 갈 수 있느냐. 그 협상은 결국은 타결이 되어서 대체 방법을 찾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세계체제 그들만의 리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를 하고 우리는 나가지 말고 문 걸어 잠그고 안에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골프 낭자들 보십시오. 또 김연아 선수 보세요. 그 모든 것이 그들의 기준입니다. 그들만의 리그였어요. 원래 펜싱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초가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벽을 뚫고 우리는 이루어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루어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 시스템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태권도가 우리가 만들었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종주국이 아닙니다.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태권도의 도를 익히고 지금은 금메달을 더 많이 따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60년. 그런데 경제 발전에 비해서 우리의 의식 체계, 법, 제도는 아직까지도 이 선진국 수준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괴리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가치의 충돌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저분이 내 대학 선배고 내 가족이지만 그 사람에게 매몰차게 냉정하게 대해야 됩니다.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욕을 해도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좋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해서 돈을 주고받고 그 결과가 지금 핵발전소를 짓는데 수많은 돈이 오고 가고 핵발전소가 고장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21세기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름을 보내야 되는 이런 기막힌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경제 발전이나 규모에 비해서 우리 의식체계가 아직까지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와 불공정이 만연한 나라에서는 결코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세계체제에 나갔을 때 우리는 결코 리더로 갈 수 없습니다. 지난 70년대, 80년대 우리의 선배들이 광부로, 간호사로, 파출부로, 선원으로 나가서 사막에서 돈을 벌여서 송금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이루었는데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세계 나스라는 것은 관리자로, 고급 지식 관리자로 나가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리더십의 반열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체제와 내 자신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마 요원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는 독일에 있는 회사를 대리해서 영국 법정에서 중재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은 두바이 회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느냐? 우리 한국 회사가 독일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거대 기업을 인수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법적 문제가 생긴 것을 제가 독일 현지 기업을 대리했습니다. düsseldorf 근교에 차를 30분 시골 마을로 달려가는데 갑자기 태극기와 독일 국기와 펄럭이는데 저는 너무나 감격했어요. 독일의 한가운데 태극기를 꽂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영 방식이 뭔가, 우리의 주주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설득을 잘할 건가 하는 걸 열심히 탐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발전시켜야 될 새로운 경제 영토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기업은 중국 상해 인근에 큰 항구를 조차를 해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포항부두라고 붙여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 세계에 우리의 경제 영토가 있습니다.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홍수 때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글로벌 인재는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현지에서 사람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 회사에 5,000명이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 5,000명이 있고 영국에만 3,000명이 있는 회사인데 거기에 우리 한국 회사 직원이 몇 명 나가 있는지 아십니까? 10명이 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적게 나가 있습니까? 좀 더 많이 부르지요 라고 했더니 현실적인 어려움이 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서 이런 그 영국, 독일, 인도 이런 나라의 사람들을 관리하기에 아직 충분한 인재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지금 기르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걸 위해서는 스스로를 길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두바이 아부다비에 가서 어떤 한 젊은 35세 된 사장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한국 사람인데 현지에 여기 주재원으로 갔다가 그 기업이 철수를 하는 바람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현지 두바이 업체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돼서 35살의 나이에. 아니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냐 했더니 그 두바이 현지 업체가 지금 회사가 갑자기 컸는데 회사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 사람을 만나니까 저 대기업에 과장을 했기 때문에 회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대우, 삼성, 우리 LG 이렇게 사람들 관리하는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우리 한국 회사의 매뉴얼을 이 회사 매뉴얼로 만들고 있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이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에 있는 한 회사 제가 갔을 때 사실 회사를 새로 인수하면은 그 사람들 전부 쓸 수 없고 일부는 내보내야 되고 일부는 남겨둬야 됩니다. 내보내는 사람들을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정이 많기 때문에 환송식도 해주고 선물도 해주고 모여가지고 악수도 해주고 정말 같이 울면서 우리 같이 있고 싶지만은 그냥 미안하다.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도 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 소송이 있었는데 우리가 정인이 필요했는데
만약에 회사가 냉정하게 잘랐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정인을 썼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떠났지만 환송식 열어주고 선물도 주고 손도 잡아주고 한국 사람들의 그 따뜻한 마음을 느껴서 자기는 비록 딴 회사에 가 있지만 자기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우리의 시스템을 세계화할 수 있어요. 또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싱가포르에 있는 국제중재법정입니다. 2012년 1월 10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여기서 국제중재 심리가 열렸습니다. 아시아 회사와 남미 회사가 중재를 하는데 한쪽은 아시아 회사는 싱가포르 중재인, 남미 회사는 또 동남아시아 중재인 이렇게 선정하고 그 둘이 합쳐서 그 둘이 합의를 해서 중립의장 중재인을 선정합니다. 그 중립의장으로 제가 중재의장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 재판을 시작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사상 처음으로 아마 한국인 중재인이 의장으로 재판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낯선 겁니다. 한국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말춤은 잘 추는데 과연 이렇게 중재도 공정하게 잘 진행할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화하다 안 되면은 막 멱살도 잡고 그러던데 이제 이런 인상을 가지고 저를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진행을 했겠습니까? 2배, 3배 더 공정하게 진행을 했죠. 그래서 7월 달에 제가 판결문을 써서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전부 너무나 자기들이 저와 함께 이 재판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그런 서신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한국에 판사를 했고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국에 판사했던 경험을 제가 이 나라에 수출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핸드폰도 팔고 자동차도 팔지만 왜 우리는 법률가를, 판사를 수출할 수 없을까? 왜 우리는 국회의원을 수출할 수 없을까? 우리의 정부의 시스템을 수출할 수 없을까? 우리의 관료를 수출할 수 없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중재의장이 돼서 재판을 시작하니까 여기저기 들리는 이야기가 이 변호사들이 도대체 한국 변호사는 어떤 생각으로 중재를 진행하는지, 이 정인을 더 중시하는지 문서를 더 중시하는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여러 로펌들에게 그런 걸 물어보고 제가 쓴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찾아서 읽고 한국의 재판 시스템까지 다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하려고 예를 쓰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말레이시아나 런던에서 역시 중재를 또 재판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꿈은 저는 여기서 싱가포르에서 중재를 하고 12월 달에는 말레이시아에 가서 또 중재를 진행을 합니다. 제가 가진 꿈은 2년, 3년 뒤에는 서울에서 내가 중재를 할 테니까 다 들어와라. 그래서 서울서 재판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계는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한국을 벗어나는 것이 세계의 출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다시 세계를 한국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계로 출근한다 할 때 많은 분들이 나는 뭐 비행기도 못 타보고 뭐 비행기는 제주도까지밖에 못 가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계신 땅, 여러분이 계신 직장,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세계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170개국에 나가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인도, 아프리카에 가서 라면도 팔아가지고 그렇게 성공한 분들이 있습니다. 법률가로서 저는 그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드립니다. 왜냐? 그분들이 가서 그 시장을 개척할 때 한국의 법률가들이, 변호사들이 아무것도 도와준 게 없어요. 한국의 법조인들은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안에 체제 내에서만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그런 걸 깨닫고 어떤 깊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 사명감을 느낍니다. 제가 한국의 법조인으로서 전 세계를 향해 나가는 우리 기업들 또 여러분들 같은 젊은 사람들이 나갈 때 뭔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작은 여러분들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 기량 육성과 대화 소통을 해서 기초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87%, 약 90%의 사람들은 대학 교육을 받습니다. 엄청난 자원입니다. 문제는 전부 내수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게 자리가 없는 겁니다. 마치 북극의 빙하가 녹는데 북극곰은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녹는 빙하 속에서 점점 자기 행동 반경이 줄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거 아닌가. 서구의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전 세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식민지에 가서 관리를 하면서 애를 데려갈 수 없으니까 나온 게 보딩스쿨입니다. 그래서 애들을 맡겨놓고 식민지에 가서 일을 하고 그 돈을 송금을 하면 그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읽었던 소공자, 소공녀라는 거 보면 아빠가 대위 때 인도에 가 있고 자기는 여기 학교를 다니다가 아빠가 돌아가셔서 뭐 학비가 끊어져. 그게 전부 서구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딩스쿨이 발전을 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은 뭐 식민지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지 않느냐? 아닙니다. 서구는 언어를 남겨뒀습니다. 지금 대치동, 강남, 서울 곳곳에 누가 와서 영어를 가르칩니까?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 이 지역으로 와서 영어 가르치고 그 돈 벌어가지고 이 지역을 다니면서 이 지역의 전문가가 되면서 돌아가서 자기가 또 그걸 더 개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한국은 경제가 이만큼 성장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녹아가고 있는 빙하 안에 갇혀서 이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길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대학 교육을 받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밖으로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제가 지난 15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느낀 건데 지금만큼 한국에 대한 인지도나 인기가 좋은 때가 없었어요. 어디를 가면은 전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괜히 친한 척하고 한국말 한두 마디 하려고 그러고 지금 난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경험을 해보신다면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계적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국지적 측면보다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보편성을 형성해서 글로벌 공동체의 지지를 얻고 그래서 리더십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세계 문제가 내재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 지금의 충돌, 이념의 대립은 왜 생긴 줄 아십니까? 그것은 과거의 식민지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제국주의 지배체제가 떠나고 나서 남아있는 나라 중에서 내전을 겪지 않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모두 내전을 겪었습니다. 왜냐? 그 제국주의에서 저질러졌던 수많은 악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던져진 채 남겨갔기 때문에 그 둘끼리 싸우는 겁니다. 제국주의와 싸우는 시대는 같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네가 더 저쪽에 가까웠지 않느냐 내가 더 가깝지 않느냐라고 해서 싸우는 것이 이념 대립을 가지고 싸우고 전쟁을 치르고 아프리카가 그렇고요 아시아가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념의 문제가 끼면서 우리가 느끼는 이 좌우 갈등도 전부 거기서 비롯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에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지금 한반도는 열강들의 지정학적 이해 속에 150년 전의 모습 그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양과 서구화의 공존과 갈등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가 남아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는 문제를 미시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시적으로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또 세계의 흐름에서 다음 단계로 어떻게 갈 것인가. 동아시아는 지금 영토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가 19세기, 20세기에 다 끝냈던 영토 분쟁을 이제 여기서 재현하고 마치 전쟁이라도 할 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고 이 아시아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아까 제가 펜싱 신아람 선수인가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서구가 결코 내줄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피겨스케이팅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피드는 열심히 해서 할 수 있지만 레슬링, 유도 이런 건 잘할 수 있지만 피겨스케이팅은 예술성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해냈어요. 펜싱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기술 점수가 수백 년 동안에 유럽 사람들이 해오던 그 어떤 그 결투 방식 그리고 그 아트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어야 점수를 따는데 그걸 지금 해낸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빨리빨리의 전통, 이 발펜싱이라고 해서 잠시도 그냥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내가 고시생으로 협상을 해야 될 때 내가 가진 고시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가진 발펜싱을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엄청난 유격훈련, 중고등학교, 대학 입시를 거치면서 받았던 지옥훈련, 진짜 사나이라는 TV 프로처럼 여러분들은 그런 훈련을 받으신 겁니다. 무조건 외우고 밤새서 외우고 한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서구 중심의 리더십은 동인도 회사입니다. 동인도 회사라는 것은 뭐냐면 움직이는 정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배에다가 군함과 군인들과 총기를 태우고 보내서 거기서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화폐를 만들 수 있고 전쟁을 선포할 수 있고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 동인도 회사입니다. 그 동인도 회사의 리더십입니다. 군함, 또 형사재판권, 취해법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던 곳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이제 힘의 논리로 해왔죠. 그럼 이것은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식민지에서 떠나면서 뭐를 남겨놨습니까? 영국은 60개, 전 세계 60개 국가에 영국법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 체계를 가지고 지금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영국 변호사들입니다. 그래서 서구가 조선소를 어떻게 세우고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FTA 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변호사를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적 의미의 동인도 회사라든가 군함은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 지식인들,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소위 말해서 날리지 이카노미, 지식경제 체제에서 관리자의 입장에 있을 수 있는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바로 서구가 가진 생각입니다. 우리는 전통 강국과 개도국과 신흥국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보편적 가치를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은 서구의 방식으로 강자가 돼서 약자를 억압하는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의 체제를 그대로 베껴서 그대로 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동시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보편성을 확보해서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자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배체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패와 인권이 유린되는 그런 조직이나 사회에서는 결코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정성이 없다면 그 누구도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법조인이고 판사를 했고 아무리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재판 진행을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런던에서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들이 수긍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공정에 공정을 거듭했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진심으로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차별, 그리고 이 문명론 사상,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그런 섭성을 빨리 벗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포용성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역사와 현실을 이해하고 국제적인 문제를 인간의 문제, 즉 나 자신의 문제로 내재화하는 글로벌 시티즌이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TV 프로그램에 보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 이렇게 해서 하는 프로그램들 정말 많습니다. IT에 가서 도와주고 군인들도 가서 거기다가 식수대를 만들어주고, 근데 거기서 그것을 나 자신의 문제로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바로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하면 가족으로 환원하는데, 가족도 좋습니다만은 인간의 문제로 보자는 겁니다. 그의 고통을 나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다면 우리는 엄청난 리더십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저는 여러분들이 글로벌 시티즌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글로벌 리더가 되기를 바라는데 리더는 시티즌에서 나옵니다. 근데 글로벌 소사이어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시티즌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채 리더가 된다는 것은 사상 누각과 같은 것입니다. 국제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독창성과 보편성을 좋아해서 세계로 나서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 글로벌 리더가 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기반이 어딘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본은 아시아를 떠났습니다. 아시아에 있다가는 도저히 자기들이 같이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시아를 떠났는데, 그러고는 힘을 가지고 문명국가가 돼서 아시아로 돌아와서 아시아를 억압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아시아의 경제가 지금 상승하면서 이 한중일을 합치면요 미국의 경제 규모하고 맞먹습니다. 어떻게 아시아로 돌아와서 우리가 아시아의 리더십을 기초로 해서 세계에 나설 수 있을까? 저는 글로벌 밸류, 그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아시아를 깨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국을 보시면 우리 한국은 지금 한국에 북한이 보이지 않는데 지금 이 흰색으로 칠해진 이 회색으로 칠해진 곳은 국제법, 국제규범이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조약을 거의 체결하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아시아에서는 북한, 미얀마,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이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몇 개국 빼고는 전부 다 이제 보편적 규범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한국은 섬나라입니다. 섬나라. 그렇죠. 우리는 섬나라 근성 욕을 많이 했지만 사실상 우리 5,000년 역사 중에 지난 60년 동안 우리는 섬 아닌 섬으로 살았습니다. 섬보다 우리 더 못한 것은 섬은 원나라가 일본 쳐들어갈 때 태풍이 도와줘가지고 침략을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땅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쪽에서 밀고 들어오면 밀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갈 수는 없어요. 최악의 지리적 조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 배나 비행기를 안 타면 외국을 못 나간다는 거는요 굉장히 고립적이고 배타적인 사상이 이렇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생활적으로. 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대륙과 연결이 되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해서 신의주를 지나서 베이징을 지나서 저 베를린까지 차로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간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차를 타고 로마에서 가서 파티를 하고 돌아온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저는 두 개의 나라를 극복하는 데 있다. 첫째는 북한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념 문제와 지리적인 이 단절을 극복을 한다면 우리는 대륙과 연결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일본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제국주의 문제에서 이 모든 것이 비롯된 것인데 일본이 물론 지금 극도로 잘못 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 체제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함으로써 북한을 넘어서 대륙으로, 일본을 넘어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여러분들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갑자기 북한을 재건해야 되고 우리의 이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가지고 아시아를 도와줘서 그들 나라가 세계 속의 보편적 사회와 민주사회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아교육과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경험, 심리학과에서 상담하던 거, 회계학과에서 회계지식을 배우는 것들이 어느 순간 전부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커넥팅,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언어와 열린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에 가서 일할 수 있을 기회가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야 진정 왜 우리가 이렇게 유격훈련을 하고 힘들게 암기하고 고생하면서 살았던지, 저 많은 책을 읽고 입시에 그렇게 준비해야 됐던지 아마 깨닫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힘들지만 준비를 한다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이 저에게는 고시생의 노하우였듯이 여러분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빛을 발하는 때가 저는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율곡 이 선생님께서 10만 명을 길러두었더라면 우리가 이 참화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정말 그런 젊은이 10만 명이 있다면 아마 세계의 리더 국가가 저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를 넘어서 아시아를 이끌고 세계로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세계의 주역이 되고, 그들이 다시 한국 사회에 돌아와서 그들의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이 사회를 혁신하고, 그랬을 때 국가가 바로 세계 속의 한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